샤를 왕이 나폴리 근처의 별장에 머물 때였다. 그는 메소넬이라는 귀족의 정원에 초대를 받았다. 왕이 정원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15살쯤 된 아름다운 쌍둥이 자매가 나타났다. 니리의 딸들인 지네브라와 이소타였다. 소녀들은 얇은 옷을 입고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척 매혹적이었다. 샤를 왕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왕은 두 소녀를 납치해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왕의 신하인 가입백작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전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전하는 지금만 왕국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어린애 처럼 구시면 안 됩니다. 어린애 따돌아 건드리는 건 진성이나 할 짓입니다. 왕은 백작의 따끔한 충고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전의 말이 맞아. 내 욕망대를 이기는 게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법이지. 왕은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두 소녀를 다른 훌륭한 귀족들과 결혼시켰다. 그리고 막대한 지참금을 선물로 주었다. 마지막으로 판피메아가 7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칠리아의 왕 페드로와 그를 짝사랑한 소녀 리사의 이야기야. 팔레르모에서는 약사 베르나르도에게는 리사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리사는 축제에서 페드로 왕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고백도 못하고 속만 태우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리사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다. 그녀는 죽기 전에 왕에게 자신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가수 미누치오를 불렀다. 미누치오, 비밀을 지켜줘. 나는 왕을 사랑해서 죽어가고 있어. 이 마음을 왕에게 전해줘. 미누치오는 리사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만들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도대체 누구의 사연이냐? 미누치오는 왕에게 리사의 이야기를 전했다. 왕은 감동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가 나 때문에 죽어가다니. 내가 집으로 가서 위로를 주겠다. 왕은 몰래 리사의 집을 찾아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리사의 손을 잡았다. 이런 아가씨, 어서 기운을 차려지. 나를 봐서라도 힘을 내거라. 리사는 꿈에 그리던 왕이 자신을 찾아오자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 얼마 후 왕은 리사를 대전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훌륭한 청년 페르디코네를 불렀다. 리사, 너를 이 청년과 결혼시키겠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넓은 연지를 선물로 주마. 그리고 인안에 평생 너의 기사가 되어주겠다. 그 증표를 마이키시만 한 번을 아껴다오. 왕은 리사의 이마에 키스했다. 리사는 훌륭한 남편과 결혼했고 왕은 죽을 때까지 리사의 기사로 자칭하며 약속을 지켰다. 이야기는 로마의 통치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인 삼도 정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귀족 푸블리우스 퀸티우스 풀부스에게는 티투스라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아들을 아테네로 유학 보내 친구 크레메스의 집에 머물게 했다. 그 집에는 기시푸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티투스와 기시푸스는 철학자 아리스티푸스 밑에서 함께 공부하며 형제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렇게 성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잠시도 떨어져 지내지 못할 만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어른인 크레메스가 세상을 떠났고 두 젊은이는 친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함께 슬퍼했다. 몇 달 후 기시푸스의 친척들은 그에게 결혼을 권했다. 신부는 소프로니아라는 이름의 15살 난 아름다운 귀족 처녀였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기시푸스는 티투스에게 예비 신부를 보여주러 함께 갔다. 소프로니아를 처음 본 순간 티투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티투스는 짝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괴로워했다. 미쳤어, 티투스. 정신 차려. 그녀는 네 가장 친한 친구의 약혼녀야. 이건 배신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감정은 이성으로 누를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티투스는 결국 밥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눕고 말았다. 친구가 시름시름 앓자 기시푸스는 곁을 지키며 이유를 물었다. 티투스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기시푸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부끄럽게도 나는 자네의 신부인 소프로니아를 사랑하게 되었네. 기시푸스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친구의 목숨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티투스, 그런 일로 죽으려 하다니. 소프로니아가 그렇게 좋다면 자네가 차지하게. 나는 다른 여자를 찾으면 그만이야. 내겐 아내보다 친구인 자네가 더 소중하네.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자네 것을 빼앗나? 거절하지 마. 자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이미 결정했네. 결혼식 날 밤, 신방에는 내가 아니라 자네가 들어가는 거야. 끈질긴 설득 끝에 티투스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혼식 날이 되었다.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자 기시푸스는 몰래 방을 빠져나오고 티투스가 신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티투스는 소프로니아에게 반전을 끼워주며 물었다.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소? 네, 기시푸스님. 그녀는 상대가 기시푸스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티투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얼마 후 로마에서 티투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편지가 왔다. 티투스는 로마로 돌아가야 했기에 소프로니아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사실을 알게 된 소프로니아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친정으로 달려가 기시푸스의 사기극을 폭로했다. 양가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기시푸스를 비난하며 그를 벌해야 한다고 아우성쳤다. 이에 티투스는 기시푸스를 보호하기 위해 양가 친척들을 신전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로마 귀족 특유의 위험 있는 태도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지금 기시푸스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보다 친구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으니까요. 티투스는 험하는 듯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기시푸스는 아테네 시민이지만 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내 가문은 부유하고 권력이 막강합니다. 소프로니아에게는 기시푸스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남편감 아닙니까? 친척들은 티투스의 당당한 태도와 로마 귀족이라는 배경에 기가 죽었다. 나는 소프로니아를 데리고 로마로 갈 겁니다. 만약 당신들이 기시푸스를 괴롭히거나 소프로니아를 내놓지 않는다면 로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티투스를 사이로 인정했다. 소프로니아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티투스를 따라 로마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테네에 남은 기시푸스의 운명은 가혹했다. 그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추방당했다. 거지가 된 기시푸스는 친구 티투스를 찾아 로마까지 걸어갔다. 그는 티투스의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티투스는 몰라보고 지나쳐버렸다. 티투스마저 나를 버리다니. 이제 살 희망이 없구나. 절망한 기시푸스는 도시 외곽의 동굴로 들어갔다. 그날 밤 도둑 두 명이 작물을 나누다 싸움이 붙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고 도망쳤다. 모든 것을 지켜본 기시푸스는 차라리 누명을 쓰고 죽기로 결심했다. 경비병들이 들이닥치자 그는 자신이 살인자라고 자백했다. 재판관 바로 앞에 끌려간 기시푸스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때 우연히 재판정을 지나던 티투스가 그를 알아봤다. 잠깐 멈추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소. 사람을 죽인 건 바로 나요. 티투스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 그러자 기시푸스가 소리쳤다. 아니야. 티투스. 왜 이러는 건가? 내가 죽였어. 나를 죽여줘. 재판관님, 저자의 말을 듣지 마시오. 진범은 나요. 두 사람이 서로 죽겠다고 다투는 사이 진짜 살인범인 푸블리우스 암부스투스가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친구의 우정에 감동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재판관님, 저 두 사람은 모두 죄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람을 죽인 건 접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옥타비아누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세 사람 모두를 무죄로 방면했다. 티투스는 기시푸스를 집으로 데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여동생 풀비아와 결혼시켰다. 두 친구는 로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집트의 술탄이자 이슬람의 영웅인 살라딘의 이야기다. 당시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살라딘은 기독교 군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상인으로 변장하고 여행을 떠났다. 그는 측근 두 명만 데리고 이탈리아 북부까지 올라갔다. 어느 날 저녁 살라딘 일행은 파비아 근처에서 메서 토렐로라는 신사를 만났다. 토렐로는 매사냥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실례합니다만 파비아까지 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셔도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묵을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낯선 상인들이라 길을 잘 모릅니다. 토렐로는 이들의 범상치 않은 기품을 알아보고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고 싶었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침 하인을 그쪽으로 보낼 참이었거든요.
토렐로는 꾀를 내어 하인에게 그들을 빙돌아오게 하고 자신은 지름길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살라딘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여관이 아니라 토렐로의 집에 왔다는 걸 깨달았다. 환영합니다, 손님들. 근처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 제 누추한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토렐로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살라딘은 토렐로의 예의 바르고 세련된 태도에 감탄했다. 토렐로는 몰래 파비에 있는 아내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일 손님들을 모시고 갈 테니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토렐로는 살라딘 일행을 파비아 시내로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50명이 넘는 귀족들이 나와서 영접했다. 메서 토렐로, 이건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어젯밤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한데. 어젯밤은 운이 좋아 제가 모신 거고 오늘은 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살라딘 일행은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토렐로의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왔다. 토렐로의 아내는 마치 여왕처럼 우아했다. 그녀는 살라딘 일행에게 최고급 옷감을 선물했다.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상인분들은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살라딘은 이 부부의 시시미와 인품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을 단순한 상인으로 알고 있는데도 왕처럼 대접해 주었기 때문이다. 살라딘. 며칠 후 살라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났다. 메서 토렐로, 언젠가 우리의 상품을 보여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살라딘은 토렐로에게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국으로 돌아가 전쟁을 준비했다. 시간이 흘러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다. 토렐로도 전쟁터로 떠나야 했다. 여보, 내가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오. 만약 내 소식이 없더라도 1년하고 한 달, 그리고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 뒤에는 재혼해도 좋소.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지만 아내는 울면서 자신의 반지를 토렐로에게 주었다. 혹시 제가 죽어 다시 못 보게 되더라도 그렇게 토렐로는 전쟁터로 떠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다시 메서 토렐로의 모험으로 이어진다. 그는 아내에게 받은 반지를 챙겨 말을 타고 떠났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제노바를 거쳐 아크레에 도착한 그는 끔찍한 전염병을 만났고 곧 살라딘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알렉산드리아의 감옥에 갇힌 토렐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매 훈련 기술을 선보였고 그 실력을 알아본 살라딘에 의해 매 사냥꾼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라딘이 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토렐로의 미소를 보고 멈칫했다. 그 미소는 과거 파비아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자네 혹시 서쪽 나라 어디 출신인가? 저는 롬바르디아의 파비아라는 도시에서 온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느님이 내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살라딘은 즉시 토렐로를 데리고 가 과거 토렐로의 아내가 선물했던 옷들을 보여주었다. 이 옷들 중에 낯익은 게 있는가? 제 아내가 예전에 저희 집에 온 상인들에게 선물한 옷과 비슷해 보입니다만? 내가 바로 그 상인일세. 자네는 메서 토렐로 디스트리아가 맞지? 이제 이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자네일세.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살라딘은 토렐로에게 왕족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대우를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토렐로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고향 파비아에서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내 아달리에타가 친척들의 강요로 재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라딘님,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도저히 시간에 맞춰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자네를 하룻밤 사이에 파비아로 보내주겠네. 살라딘은 자신의 마법사에게 명령하여 토렐로를 침대째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토렐로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약을 마셨다. 살라딘은 잠든 토렐로의 침대에 엄청난 보석과 황금이 가득한 왕관, 그리고 값비싼 칼과 장신구를 함께 실어보냈다. 다음날 새벽 파비아의 산피에트로인 치엘도르 성당 안 관리인이 촛불을 켜러 들어왔다가 화려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쳤다. 무슨 일이냐? 성당 안에서 도깨비라도 보았느냐? 수도 원장과 수도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잠에서 깬 토렐로가 그들을 불렀다.
삼촌, 접니다. 토렐로예요. 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우리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 지금 네 아내 아달리에타는 새 신랑과 결혼식을 올리러 갔단다. 토렐로는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살라딘의 사절로 위장하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연회장에 도착한 토렐로는 신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아달리에타는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곳의 풍습을 따르고 싶습니다. 신부께서 마시던 와인잔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마시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달리에타가 보낸 잔을 받은 토렐로는 입에 머금고 있던 반지를 몰래 잔 속에 떨어뜨리고 다시 뚜껑을 덮어보냈다. 잔을 열어본 아달리에타는 바닥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이 남편에게 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이건 메서 토렐로. 그가 살아 돌아왔어. 아달리에타는 식탁을 엎어버릴 기세로 달려나가 토렐로의 목을 끌어안았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귀환에 새 신랑은 당황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고 물러났다. 토렐로와 아달리에타는 다시 행복한 부부로 돌아가 오래오래 살았다. 자, 이제 왕들과 술탄 이야기는 그만하고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멍청하고 잔인한 후작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살루초라는 곳에 구알티엘이라는 젊은 후작이 살았다. 그는 결혼엔 관심 없고 사냥만 즐겼다. 후작님, 제발 결혼하셔서 후사로 예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고의 신부감을 찾아오겠습니다. 아, 귀찮게 구네. 알겠어. 대신 내 아내는 내가 직접 고를 거야.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든 토 달지 말고 깍듯이 모셔야 해. 알겠지? 구알티엘이는 가난한 농부 치아누콜로의 딸 그리셀다를 신부감으로 찍어두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예의 바른 처녀였다. 그리셀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단,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맹세해야 해. 네, 후장님. 맹세하겠습니다. 그리셀다는 낡은 옷을 벗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뒤 후작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얼마 후 예쁜 딸이 태어났다. 하지만 구알티에리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품었다. 아내의 인내심을 시험해보고 싶어진 것이다. 여보, 백성들이 당신이 천한 출신이라며 내 딸을 싫어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없애야겠어. 후장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짐승들에게 찢기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리셀다는 눈물을 머금고 갓난아기를 하인에게 넘겼다. 구알티에리는 아이를 죽인 척하고 몰래 볼로냐의 친척에게 보냈다. 몇 년 뒤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구알티에리는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번에도 백성들의 핑계를 대며 아들을 빼앗아갔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구알티에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라고 욕했지만 그리셀다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10여 년이 흘렀다리 12살이 되자 구알티에르는 마지막이자 최악의 시험을 준비했다. 그리셀다, 교황님이 이혼을 허락했어. 난 이제 더 좋은 가문의 여자와 결혼할 거야. 당신은 지참금을 챙겨서 당장 나가. 제가 가져온 지참금은 제 몸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낳은 몸이니 속옷 한 장만 입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셀다는 화려한 옷을 벗고 얇은 속옷 차림으로 맨발로 구전을 나섰다. 백성들은 통곡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며칠 뒤에 구알티에리가 다시 그리셀다를 불렀다. 새 신부가 올 거니까 와서 청소하고 요리 좀 해. 당신이 집안일은 제일 잘하잖아. 그리셀다는 낡은 옷을 입고 하늘처럼 구전을 청소했다. 드디어 새 신부가 도착했는데 사실 그녀는 볼로냐로 보냈던 친딸이었다. 어때? 내 새 신부가 마음에 들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하지만 이분께는 저에게 했던 것처럼 모진 시련을 주지 마세요. 이분은 곱게 자라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구알티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셀다, 이 아이들은 내 새 신부가 아니라 우리의 딸과 아들이야. 내가 미친놈이었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야.
그리셀다는 죽은 줄 알았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구알티에리는 그녀에게 다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사과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환호했다. 그렇게 구알티에리와 그리셀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물론 구알티에리 같은 남편은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말이다. 만약 그리셀다가 다른 여자였다면 쫓겨나자마자 새 옷 한 벌 멋지게 해입고 딴 남자랑 바람이나 피웠겠죠. 디오네오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왕은 내일 아침 피렌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보름 동안 아주 즐겁고 명예롭게 지냈습니다. 이제 전염병을 피해 나왔던 우리의 휴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모두가 왕의 결정에 동의했다. 저녁 식사 후 피아메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일행은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짐을 챙겨 피렌체로 향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세 청년은 7 기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것으로 열흘간의 긴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 작가는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듯 이 이야기들도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다가갈 것이다. 작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분명 제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투덜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쁜 일이 산더미인 분이라면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읽는 것 자체가 사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애초에 책을 펼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요.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부인들을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심심풀이로 읽는 건데 내용이 좀 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점잖은 사람이 채신머리 없이 가벼운 농담이나 한다고 비웃겠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물에 둥둥 뜨는 찌처럼 아주 가벼운 사람입니다. 요즘은 신부님들도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웃기려고 농담을 하십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쓴 글인데 재미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 글을 읽고 너무 많이 웃어서 죄책감이 드신다면 슬픈 성경책이나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시면 됩니다. 제가 수도사들의 비밀을 폭로했다고 해서 입이 험하고 독서를 퍼붓는다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이웃집 아주머니는 제 입담이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다고 하셨는걸요? 저는 남들의 험담보다는 그 아주머니의 칭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제 혀가 달콤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지요. 이제 정말로 입을 다물 시간입니다. 이 긴 작업을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신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귀부인 여러분, 부디 평안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데카메론이라 불리는 긴 이야기가 모두 막을 내렸다.